뉴스 돈이 되는 뉴스만 전해드립니다. 프레스룸 라이브 윤전입니다. 올해 임금 협상에서 영업이익의 12%라는 역대급 성과급을 얻어낸 삼성전자 노조. 이번에는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까지 교섭 테이블에 올리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대 노조인 초기업 노조가 낸 입장문입니다. 84%가 호남 반도체에 반대하고 있다. 수만 명의 근무지와 처우가 영향을 미치는 만큼 내년 교섭에서 관련 내용을 다루겠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고용노동부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기업 투자나 공장 증설 등 경영 판단은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건데요. 노조가 자신들의 유불리에 매몰된 사이 시장에서는 반도체 정점론이 팽배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보시는 것처럼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담해서 풀어보겠습니다. 네, 어제 우리 증시 또 검은 월요일을 맞았습니다. 코스피가 9% 가까이 급락하면서 6,800선까지 주저앉았는데요. 두 달 만에 7,000선이 붕괴됐습니다. 이 내용 박시동 경제평론가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거의 매주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삼전닉스 폭락의 영향이 컸는데 SK 하이닉스의 하락폭이 2008년 금융위기 때를 넘어섰어요. 역대 최대 폭으로 하락했거든요. 그 요인 뭐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비정상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네. 있습니다. 아무런 악재가 없는데도 우리나라 시총 2위의 대장주가 네. 또 실적이 굉장히 좋은 이 우량주가 15%가 하루아침에 날벼락처럼 그러니까요. 떨어진다는 것은 이성적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현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네. 구조적인 원인을 잠깐 찾아본다면 앞단의 이유가 뭔지는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어떤 뜻이냐면 약간 도미노 게임처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도미노 한 장, 볼링 네. 핀 한 장이 딱 넘어지면 우리 시장이 지금 2번, 3번 핀이 뒤에 있다가 하나가 넘어지면 두 개가 같이 넘어지는 그렇죠.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게 ETF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가 어떤 이유로든 만약에 빠진다면 네. 하이닉스를 많이 담고 있는 ETF가 동시다발적으로 같은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심지어는 삼성전자는 올라가고 싶어도 하이닉스가 떨어지면 ETF가 빠지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도 팔아야 되는 이렇게 해서 무차별적으로 서로의 다리를 끌고 같이 내려가는 ETF 시스템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많이 자리를 하고 있고요. 네. 거기다 더해서 최근에 레버리지 ETF가 5월 말 이후에 출시가 됐는데 그렇죠. 이거는 떨어질 때도 곱하기 2, 올라갈 때도 곱하기 2 상품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최근에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번 도미노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떨어진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무차별적으로 많은 종목이 떨어지고 그 떨어진 게 다시 레버리지 효과를 내면서 곱하기 2의 효과를 내면서 다시 원주를 떨어뜨리는 악순환의 고리가 우리 시장이 완성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는 사실은 여러 요인을 말씀드릴 수는 있어요. 전날에 중동 전쟁 영향도 있었던 있었고요. ADR 문제나 네. 중동 전쟁 문제나 아침에 발표됐던 증권사들의 조금 좋지 않았던 리포트나 이유는 말할 수 있습니다만 그 네. 어떤 이유를 말하더라도 15%의 하락을 정당화할 이유는 되지 않아요. 그럼 결국에는 어떤 작은 이슈도 크게 증폭하는 우리나라의 시스템이 어제 극한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네. 그래서 시장이 그렇다면 이것은 호재나 악재를 정상적으로 반영하는 시장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어도 증폭할 수밖에 없는 무한 변동성의 시장이 됐구나. 네. 조금 거칠게 말씀드린다면 도박판처럼 된 거 아니냐라고 네. 하니까 개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그 변동성을 견디지 못하고 투매에 가담하는 현상까지 나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반도체 실적은 여전히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최근 역대 최고의 실적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최태원 회장 역시 최근 반도체 산업 이제는 사이클 구조에서 벗어났다라고 밝혀서 미래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습니다. 이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If there's a fail to actually pumping to the money into that AI the society, it's going to be we lost at the big momentum. How long do you think this cycle can last? It's not the cycle matter. So this is evolution of the industry. So we have to maintain this cycle until that we see that there's some perfect AI. So we have to pump in. 네, SK 하이닉스 나스닥 ADR 상장 이후에는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본주가 떨어지니까 ADR도 9%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나타나는 글로벌적 좀 흐름인데요. 네. 예전에 우리가 관행적으로 볼 때는
전날의 미국 증시를 보고 그 여파를 이제 태평양 건너서 우리나 아시아 증시가 맞는다. 네. 이게 이제 어떤 하나의 사이클이었는데요. 최근에 전 세계 증시를 호령하는 가장 키 중의 키는 AI고요. 그렇죠. 그 키 중의 키 안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병목, 네. 예, 먹을 잡고 있는 건 사실은 반도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시장이 사실은 이제 거꾸로 우리나라에서 반도체가 많거든요. 1등 회사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날개짓이 거꾸로 이제 태평양을 건너가서 그 다음날 미국에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네. 그게 다시 또 한 바퀴 돌아가는 이런 순환 장세가 지금 현재 이어지고 있거든요. 말씀 주신 것처럼 ADR 관련해서도 ADR 상장 전까지는 그 상장의 기대감을 미국에서부터 우리가 거꾸로 훈풍을 맞았는데 네. 어제 우리 증시가 ADR 관련한 소재를 일단 한번 소화하면서 일단 소재는 소멸된 거거든요. 네. 좋은 뉴스는 이미 소멸됐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어제 하이닉스가 예상 밖의 15% 급락을 하니까 네. 이 뉴스가 이제 밤사이에 태평양의 미국을 건너가서 미국 ADR을 이제 다시 10% 끌어내리는 이런 장세를 이제 보여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은 우리 증시에 대해서 좀 더 예민하게 봐야 되는 하나의 흐름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코스피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여기에 질려서 떠난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외국인들도 그렇고 이제 개인들까지 공포에 질려서 투매를 하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 투자자들 결국 미국 증시로 다시 향하고 있다. 뭐 이런 분석들이 많은데 여기에서 하이닉스 ADR 상장도 좀 기름을 부었다 이런 분석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엔 하이닉스 본주를 팔고 ADR을 구매하는 이런 흐름. 그런 것이 하이닉스의 내림폭을 더 키운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들도 있더라고요. 네, 당초에 미국의 이제 ADR 상장은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긋지긋하게 앓고 있는 네. 소위 말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그렇죠. 해소할 수 있는 열쇠가 되지 않을까라고 네. 기대를 모았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반도체를 팔고 있고 세계에서 더 순위가 높고 더 많은 이익을 내는 회사를 네. 같이 미국 시장에서 비교하다 보면 미국 업체보다 좋은데 라고 해서 그동안 눌려왔던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높은 평가를 받을 거야. 네. 그러면 국내에 있는 본주가 상대적으로 너무 싸다라는 게 이제 인식이 되면서 그 미국 ADR만큼 거래를 가격을 끌어올리는 이른바 견인 효과가 있을 거야라고 이제 전망을 했는데 네. 막상 이제 아직은 좀 사실은 초반이긴 합니다. 초반이긴 한데 이제 거래해봐야 뭐 2, 3일밖에 안 됐으니까요. 네. 다만 이제 2, 3일 상간의 이 양태를 조금 보면 미국에 있는 본주는 조금 외국인들이 손이 쉽게 나가기 때문에 네. 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반면에 이제 국내에서는 반도체 고전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이즈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국내 변동성 때문에 국내 본주가 많이 빠지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ADR과 국내 본주와의 가격 차이, 이른바 괴리율이 네. 15%가 넘게 벌어졌고요. 그렇죠. 어제 기준으로 하면 18%가 넘게 네. 벌어졌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당초 얘기한 견인 효과를 아직은 기대하기 초반이긴 합니다만 다소 조금 부족한 거 아닌가라는 평가를 좀 받고 있어요. 네. 다소 성급한 결론이긴 합니다만은 만약에 이런 흐름이 혹시 이제 조금 장기화된다라고 하면 네. 앵커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은 그러면 나도 본주 대신에 미국으로 갈래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다시 이제 미국으로 노크하는 네. 이런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약간의 조짐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괴리율이 빨리 좀 좁혀지고 국내 변동성이 좀 축소되는 모습이 국내 증시 자금 유치에도 어쩌면 지름길이 될 수 있다.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난달, 지지난달 들어서 코스피가 워낙 가파르게 올랐다 보니까 결혼 자금, 전세금 빼서 넣었다 이런 투자자들도 있고요. 그런 투자자분들 지금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닌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는 지금 화제가 되는 게 있는데 한국 월드컵 32강 저희가 진출 경우의 수를 따졌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이닉스 300만 가는 경우의 수가 등장했습니다. 9개인데 사실 7월 말까지 해서 이 반도체 이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네.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게 다 좋아져야 그래야 300만을 갈 수 있다라는 전망인 건데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약간은 이제 조금 이제 재미도 섞인 네. 그런 표이긴 한데요. 이 9개가 다 맞아야 꼭 300이 간다라는 건 아닌데 시장이 사실은 어떤 주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해석하기도 하고 네. 또 어떤 호재에 대해서는 또 생각 외로 또 높게 가격표를 매겨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이게 다 맞아야 된다는 건 아닌데 사실 이 표에서 나온 모든 실적들이 결국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그렇죠. 저도 동의를 하고요. 다만 가중은 좀 다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7월 말까지 기다려야 되는 모멘텀이 뭐냐라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딱 두 개가 있죠.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의 이제 최종 실적 발표가 나와 있고요. 근데 이건 이미 잠정치가 나와 있으니까 실적 자체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네. 삼성이 자신감 있게 보일 수 있는
이른바 포워드 가이언스. 다음부터 우리가 얼마나 더 잘할 거에 관한 미래에 관한 청사진. 네. 이게 이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느냐가 하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하이닉스가 이제 말에 실적을 발표하는데 네. 어제 사실은 좋지 않은 리포트가 증권가에서 하나 나왔어요. 그렇죠. 뭐 펀더멘탈이라든지 내재적 가치라든지 AI 생태계라든지 반도체 뭐 매출이라든지 이런 게 꺾였다는 건 아닌데 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원래 하던 범용 메모리가 있고 네. 최근 AI에 각광을 받고 있는 HBM이 있는데 하이닉스는 HBM의 비중이 좀 높은 편이다. 네. 근데 요즘은 범용 메모리 가격이 더 높으니까 우리가 그냥 메모리가 잘 팔린다 그러면 하이닉스가 이 정도 돈을 벌겠지 이게 아니라 그걸 나눠서 HBM 비중이 높은 만큼은 메모리 가격을 조금 낮춰야 되지 않느냐라는 네. 선에서 당초 예상하던 컨센서스 실적보다도 적게는 5조에서 8조 정도는 낮아질 거다라는 리포트가 나오긴 했는데요. 네. 실제로 그렇게 나오는지 또는 그렇게 나오더라도 사실 이제 추가적으로 앞으로 더 많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이것도 역시 이제 미래 전망에 관한 얘기들이 잘 나오는지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삼성이나 하이닉스 관련한 실적 발표가 중요하고 나머지 회사들은 뭐냐면 결국에는 이 AI 생태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이제 빅테크 하이퍼스케일러들 네. 큰 투자를 수백조 단위로 투자를 하고 할 수 있는 이 글로벌 기업들이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하고 돈을 벌어 네. 이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돈을 벌면서 투자한다면 AI 생태계에 문제 없다라고 볼 수 그렇죠. 있는데 재투자가 언제든지 가능하니까요. 맞습니다. 돈도 벌리지 않는데 계속적으로 이제 밑빠진 독에 물 붓기로 투자만 이어진다면 결국에는 한계에 부딪히거나 어떤 기업들은 부러질 수도 있을 거야라는 게 시장의 우려인데 그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구글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큰 회사들의 실적 발표가 시장의 의구심을 덜어내고 신뢰를 회복해 줄 수 있느냐. 요게 이제 7월 달에 중요 모멘텀인 거는 맞습니다. 네. 중동 전쟁 얘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상 봉쇄를 재개한다고 선언을 하고 또 해협에서 통행료를 징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And we're gonna keep the strait, and we'll probably run it. We'll become the guardian of the strait. Maybe we'll call it the guardian angel of the strait, and we should be reimbursed for that. We guarded the strait for 50 years more. We're going to get paid for guarding it. A lot of money. بر این اساس اعلام می‌گردد پیرو هشدارهای قبلی به هیچ عنوان به آمریکا اجازه دخالت در مدیریت تنگه هرمز را نمی‌دهیم و نخواهیم داد. به سران کشورهای منطقه هشدار داده می‌شود. هر گونه همکاری با آمریکا و پشتیبانی لوجستیکی از ارتش متجاوز آن کشور به منزله جنگ علیه حاکمیت و امنیت ملی ایران تلقی گردیده. We will be hitting them, like as an example, we're going to hit them very hard tonight, and we're going to hit them hard tomorrow. And there's not a damn thing they can do about it. They have nothing. They have nothing going other than they have big mouths. It was built to test. It was a test. Memorandum of understanding with you, when you're dealing with sleazebags don't mean much. They didn't honor the test. 네, 호르무즈 해협 해상 봉쇄 조치. 미국 동부 현지 시간으로 14일 오후 4시,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 5시부터 재개를 한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그리고 통행료까지 징수를 하겠다고 했는데 선적한 화물의 20%를 이 안전보장 비용 명목으로 통행료를 받겠다는 겁니다. 원래 통행료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통행료를 받겠다고 손바닥 뒤집듯이 말을 바꿨거든요. 상당히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네. 국제사회나 뭐 국제해양법이나 비춰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이란이 이걸 주장한다고 해도 사실은 국제사회가 이걸 들을까 말까 한 지경인데 네, 심지어 저게 20%. 맞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 이런 얘기를 네. 하고 말씀 주신 것처럼 20%라는 숫자까지 딱 찍어서 얘기했다라는 그러니까요. 거는 국제사회가 사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는 충격적인 사항이고 최근에 사실은 이란 상선 세척 피격 이후에 네. 미국과 이란이 여러 차례 공습을 주고받으면서 사실은 이 이란 문제를 경제적으로 볼 때는 또다시 혼돈으로 가져가는 거 아니냐. 그렇죠. 불확실성으로 더 빠져드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세계 시장에 좀 뭐랄까 먹구름을 들이웠었는데 네. 이 원인이 대체 뭘까라는 게 이제 사람들이 궁금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MOU도 체결하고 결론적으로는 종전으로 가는 중에 그렇죠.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동안에 있던 여러 가지 노이즈들은 다 시장에 참아왔는데 왜 그런 건가 했는데 결국에는 혹시 이게 아닐까. 네. 결국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양국이 경제적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물밑에서의 어떤 충돌인가 싶으니까 국제사회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밤사이에 사실은 이제 미국장도
출발은 괜찮게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제 급락을 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그렇다면 이란과 미국의 문제가 쉽지 않겠구나라고 생각이 들고 그로 인해서 이제 사실은 유가가 다시 70대 후반까지 이제 치솟으면서 국제 물가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끼치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매크로 경제 측면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미 국채 10년물이거든요. 그렇죠. 그게 지금 4.6을 넘어서면서 네. 소위 말하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타코선, 네. 미국채 10년이 4.5를 넘어가면 뭔가 이 위기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늘 개입했다라고 우리가 네. 알고 있는데 4.6을 넘어가는 정도에 이르는 지금 발언이 나왔다라는 거고요. 달러도 다시 100일 달러 인덱스를 넘으면서 이 매크로적으로 보면 금융시장에 큰 걱정을 현재 드리우고 있다.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면서 이게 결국에는 물가를 끌어올리고 이게 금리 인상 압박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그동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이게 큰 충격을 시장에 주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종전으로 가는 어떤 큰 흐름 자체를 변화시키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어제 오늘 나오고 있는 발언들은 그 믿음 자체를 무너뜨리는 발언으로 들리기도 하거든요. 특히 MOU, 일종의 시험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더 크게 타격을 하겠다라는 게 MOU를 사실상 미국이 파기하겠다는 선언 아닌가 이렇게 들리기도 하거든요. 맞습니다. 당초 처음에 전쟁이 발발했을 때 국제사회나 국제 경제에서 이른바 혼돈에 빠졌던 이유는 이 전쟁이 왜 시작됐는지 네.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실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으로 빠져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중반 이후에는 양국이 어쨌거나 협상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마침표는 찍힌다라는 예상할 수가 있는 네. 상황으로 판이 바뀌었습니다. 그 이후에 시장은 이제 다소 노이즈가 있더라도 소화해 가면서 결국에는 종전으로 간다는 믿음으로 이제 버텨왔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일어났던 일과 어제 밤사이 일어났던 양국의 얘기들을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를 보면 최근에 있었던 MOU조차도 돌릴 수 있다라는 걸로 해석이 되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것은 지금까지 애써 만들어온 종전 분위기가 완전히 새로 세팅된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럼 다시 어떤 모멘텀으로 양국이 테이블에 앉을 것인지 정말로 단기간에 종전까지 가고는 있는 것인지 네. 이에 관해서 담보할 수 없는 위기로 빠지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 사실 불확실성은 많은 분들이 그게 뭔데? 라고 하면 모른다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데 그 수준이 아니고요. 불확실성은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위험의 1번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뜻이거든요. 모르는 길이라는 거니까요. 네. 국제 시장이 이제 얼어붙거나 매크로적으로 위기가 올 수밖에 없는 신호로 현재 해석이 됩니다. 네, 이제 다시 전 세계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현지 시각 16일 저녁, 우리 시간으로는 17일 오전 10시에 대국민 연설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연설에서 이란 전쟁 관련 이야기를 할 걸로 보입니다. 저희 프레스룸 라이브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산 위기에 놓인 홈플러스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홈플러스 어제부터 모든 마트의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직원들 당일에야 영업 중단 소식을 접했다고 하는데요. 이 모습 확인해 보시죠. 오늘은 우선 인증 거예요. 아직 저희도 전달받은 내용이 없어요. 전 재산을 잃을 정도의 지금 이런 책임들을 져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저희가 뭘 잘못해서 노동자들의 생명줄이고 협력업체와 입점주 수십만 명에 달하는 국민들의 생존권이 통째로 멈춰 서버린 것입니다. 네, 이 매장 운영비 자체를 감당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지금 보신 대로 직원들, 납품업체들도 몰랐던 정말 기습 휴업이었거든요.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수많은 분들의 이제 생계가 걸려 있고요. 네. 또 고객과의 신뢰가 걸려 있고 앞으로 어떻게 정말 이 문제를 헤쳐나가야 될지 사실은 근본적인 대책부터 쭉 마련해야 되는데 네. 그런 신뢰 같은 것들을 저버리면서 기습적으로 정말 예고 없이 이 휴점이 결정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실은 좀 당황하고 충격에 빠져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문제는 운영비가 지금 전혀 없는 그렇죠.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회사 측 입장에서도 뭐 이제는 사실은 뭐 좌고우면하고 뭐 이럴 상황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회사 측 책임이고요. 모든 것이 다 사실은 이제
절차와 사실은 이제 이해관계자와의 결국에는 협력을 통해서 결국 해결돼야 되는 문제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협력업체들이 도산을 연쇄적으로 한다라든지 일하는 분들이 사실은 돌아올 길 없이 막막해진다라든지 하면 만에 하나 이제 회사가 다시 회생을 하거나 또는 뭐 잘 매각이 돼서 다시 이제 재생의 길로 가더라 회복의 길로 가더라 하더라도 그 쉽지 않은 상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근본적인 가치, 협력 구조, 사업의 이 어떤 메커니즘 이런 것까지 훼손해 가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너무 섣부르게 거칠게 결정한 게 아닌가라는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네, 이 홈플러스가 2015년에 이 사모펀드 운영사 MBK 파트너스에 지금 인수가 됐잖아요. 그리고 10년 만에 이 파산 기로에 지금 놓인 상황인데 많은 분들이 MBK 파트너스가 인수했을 당시부터 사실 이 파산이 예고돼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당초 이제 인수 금액이 업계에서 놀랄 정도로 상당히 많은 네. 금액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돈을 자기가 자기 돈으로 산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일부는 자기 돈이 있었지만 사실은 회사 자산을 담보 잡아서 빚으로 낸 회사거든요. 그렇죠. 그럼 결국에는 추가적으로 자기 돈을 내서 투자하고 재투자하면서 네. 회사를 성장시키기보다는 그 빚을 갚기 위해서 회사의 알짜 자산을 계속 팔아가면서 그렇죠. 소위 말하면 이제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배를 갈라가면서 네. 경영을 해왔다라는 비판을 받는 거죠. 실제로 인수 금액은 뭐 7조 원짜리고요. 그렇죠. 이때 홈플러스의 자산 중에서 사실은 현금화한 자산이 4조 1천억이에요. 네. 팔아 넘긴 게 4조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기간 동안에 인수하고 나서 MBK가 홈플러스에 재투자한 금액은 1조가 안 됩니다. 8천억도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회사의 알짜 자산을 다 팔아 넘기기만 했기 때문에 뭐랄까요, 그 사이에 이커머스로의 전환, 네. 다양한 유통업체와의 경쟁 이런 것들을 대비할 시간 없이 속절없이 경쟁력을 잃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파산 이후에도 지금 이제 법원의 결정 이후에도 문제인데요. 지금 가장 급한 건 당장 우리가 긴급으로 돌릴 수 있는 돈 2천억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가 네. 이제 핵심인데요. 이에 관해서 이제 MBK는 1,000억 관련해서도 연대 보증을 하면 우리가 내주겠다라고 하는 대주단의 얘기에 대해서도 지금 들까 말까 하는 수준이고 네. 추가 1,000억에 대해서는 연대 보증도 없고 대출만 그냥 막무가내로 해달라라는 상황이라서 긴급 자금 2,000억이 현재 마련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힘든 상황인데 이 부분에 관해서도 2천억 정도면 사실 할 수 있는 돈이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에 관해서 지금 결단을 하지 않고 책임을 계속 떠넘기고 있다라는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네, 이 MBK 인수의 문제도 문제인데 사실은 대형마트 업황 자체가 예전과 굉장히 다릅니다. 이커머스가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부분 대체를 하면서 대형마트는 규제를 받기 때문에 이 규제가 지금 현실에 비춰봤을 때 맞는 거냐 뭐 이런 지적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당초에는 이제 소상공인이라든지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서 이런 대규모 유통업체들이 이제 한 달에 2번 휴업도 해야 되고요. 심야에 움직일 수 없는 정도로 사실은 좀 막아놨었는데요. 그 막힌 규제를 뚫고 오히려 더 잘 되는 회사가 있는 게 그게 바로 네. 쿠팡이에요. 쿠팡 매출이 지금 10몇 조 밑에서 지금 40몇 조까지 올라가는 그렇죠. 동안에 나머지 유통 3사의 매출은 그대로였거든요. 네. 이게 결국에는 막아봤자 소상공인이나 지역으로 이 열매가 돌아가기보다는 네. 다른 공룡기업이 가져갔거든요. 그 사이에 사실 이 경쟁에서 누락된 홈플러스라든지 이마트, 롯데마트 마찬가지입니다. 경영이 굉장히 어려워졌거든요. 이제는 그 부분에 관해서 좀 근본적으로 다시 족쇄를 풀고 네. 새롭게 좀 봐야 된다라는 의견이 좀 나오고 있고요. 하반기 원구성 이후에 국회에서도 어느 정도 논의가 될 거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대형마트 규제 문제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돌 그룹 아이브의 멤버 안유진 씨가 방배동의 한 아파트를 청약을 당첨받았는데 이 청약 제도를 둘러싼 공정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전문가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지민 월용 청약연구소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유진 씨 9월에 입주를 앞둔 서울 서초구의 DH 방배 청약에 당첨된 걸로 알려졌는데 이게 분양받기만 하면 시세 차익이 굉장히 큰 로또 청약으로 굉장히 잘 알려져 있어요. 예. 어느 정도길래 그런 건가요? 2년 전에 분양가가 전용 84제곱미터 기준에서 약 23억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 예상되는 시세 차익은 약 10억 원 정도였는데 2년 동안에 잘 아시다시피 서초구의 가격이 많이 올라서 지금은 분양가 대비 한 17억 정도 예상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네, 굉장한 수익인데
안유진 씨 소속사 측은 일단 개인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확인이 어렵다라는 입장만 내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해당 아파트에 입주를 할 예정인 석지연 아나운서 부부가 이 아파트를 방문했던 소감을 밝혔는데 이게 뭐 아파트인지 해외 리조트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였어요. 지금 보시는 모습인데요. 이게 어느 정도로 고급 단지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일명 이제 아파트 값이 높은 지역은 건설사들이 재건축 수주전을 위해서 고급화 하이엔드를 내세우고 있는데요. 네. 역시 DH 방배나 다른 이제 강남권의 단지들도 그렇게 커뮤니티나 수영장, 스카이 라운지 같이 커뮤니티 시설을 고급화해서 본인들의 집을 더 한 끗 올리는 가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런데 안유진 씨가 나이가 굉장히 어리단 말이에요. 저렇게 인기가 많은 이 청약의 경우에는 경쟁자가 굉장히 많이 몰릴 텐데 어떻게 가점이 낮은 안유진 씨가 당첨이 될 수가 있었는지 이 부분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거든요. 예, 사실상 운이 작용했다고 보입니다. 일단 그 운을 쓰려면 결국 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자금이 있는 분들 중에서 일명 가점이라고 불리는 높은 가점이 아닌 이상은 높은 경쟁률을 뚫어야 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전용 84제곱에 당첨이 되기 위해서는 가점제로 뽑는 비율이 70%, 추첨제로 뽑는 비율이 30%예요. 네. 근데 보이는 경쟁률이 예를 들어서 100대 1이라고 하면 실제 추첨제로 뚫고 당첨되는 확률은 곱하기 3배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300대 1, 500대 1 이상을 뚫어내서 당첨이 되는 매우 운 좋은 케이스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엄청나게 운이 좋았다라는 건데 사실 뭐 운이 좋은 거야 그걸 뭐라고 하겠습니까마는 저 청약을 하는 데 있어서 수십억 원의 현금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젊은 층들 사이에서는 공정성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청약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는 거냐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작년에 627 대책으로 대출 한도를 좀 막았었어요. 네. 15억 이하까지는 6억, 15억에서 25억까지는 4억, 25억 이상은 2억. 근데 DH 방배를 분양했을 당시에는 그 대출 규제가 조금 완화가 된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강남권의 아파트를 당첨받으면 거의 대부분의 현금이 다 필요한데 그 당시에는 어느 정도 대출로 막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래도 십수억 원의 자금이 필요했었고 대출을 그만큼 더 받는다고 해도 월 수백만 원의 원리금이 나갑니다. 네. 그래서 가점이 낮고 운이 좋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자산이 커야 되고 매월 벌어들이는 현금 소득이 있어야지 그거를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인데 사실 요즘 강남 청약은 예전부터 그랬지만 더욱더 그들만의 리그가 된 상황이긴 합니다. 네, 일각에서는 안유진 씨가 청약을 포기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뭐 그럴 일이 있을까 싶긴 하지만 당첨자가 만약에 포기하는 경우에 이 청약은 누구에게 돌아가게 되는 건가요? 네, 사실 뭐 예전에 많이 논란이 됐었던 위장전입 문제로 강남권에 그렇게 당첨된 사례도 유명인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 같은 케이스는 어떤 편법을 사용하기보다 운이 좋은 케이스는 맞는데 만약에 본인이 계약을 철회한다라고 하면 그 정당 계약일에서 한 2주에서 4주 후에 예비 당첨자에게 추첨의 기회를 줍니다. 이게 보통 요즘 투기과열지구 서울이나 수도권에서는 정당 당첨자의 5배수를 예비번호를 뽑거든요. 예를 들어서 100세대를 뽑는다고 하면 500번까지 예비자를 선출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앞에 한 20% 정도, 한 100번까지 모델하우스에서 이때 예비 추첨하니까 오세요 해서 온 사람들 대상으로 추첨자를 결정하는 겁니다. 네, 결국 금수저, 현금 부자들만 넣을 수 있는 청약 관련해서 불공정 이슈가 떠오르고 있는 만큼 이 청약제도 개선 논의도 필요해 보입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뉴스라이브에서는 조금 전 들어온 소식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가오는 전당대회 당대표 선출 방식으로 결국 선호투표제를 도입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당초 내일 있을 정례 최고위 회의에서 결정될 거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하루 앞인 오늘 조금 전 비공개 최고위 회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의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지도부 선출 관련해서 그 규정에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당규를 개정하고자 했습니다. 결선 투표 실시 방법으로 선호 투표와 결선 투표를 할 수 있음을 명문화했습니다. 관련해서
당규 개정의 건은 오늘 의결이 됐습니다. 자, 이 과반을 이루고 있는 친청계 최고위원들도 일부 동의를 했다고 봐야겠죠. 다만 반발 끝에 사퇴한 위원도 있었습니다. 당헌 단계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해서 올려오고 개선되지 않는 측면에 대해서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고 오늘 표결에도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상태에서는 더 이상 최고위원직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봐서 오늘부로 최고위원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여러 진통과 잡음 끝에 일단 의결이 됐습니다. 조금 더 정리된 소식은 후속 보도를 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뉴스라이브 이어가겠습니다. 엇갈린 법원의 판단, 김건희 여사는 무죄,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징역 2년입니다. 명태균 씨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부의 판단이 갈렸는데요. 가장 극명하게 갈린 쟁점은 이 명 씨의 여론조사 제공이 단순 영업 목적인지 여부였습니다. 태균 씨한테 무슨 여론조사를 해달라는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여론조사가 잘 나왔기 때문에 조작할 이유도 없고. 재임 시절 의혹이 불거졌을 때부터 한결같이 이렇게 주장을 해왔죠. 이 부분에 대해서 김 여사 2심 재판에서는 단순 영업으로 봤습니다. 무죄 선고가 났는데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이진관 부장판사 기억하시죠? 윤 전 대통령 1심 재판부의 시각은요 완전히 달랐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선거를 이끌기 위한 대선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그 여론조사 결과를 피고인 윤석열 후보에 제공하고 김건희는 피고인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를 포함하여 정치적 조언을 제공받겠다는 뜻을 묵시적으로 표시하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피고인 윤석열은 김건희로부터 이러한 내용을 전달받아 명태균의 위와 같은 의사에 묵시적으로 동의함으로써 피고인 명태균과 피고인 윤석열 부부 사이에 여론조사 제공에 관한 순차적 암묵적인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여러 차례 이뤄진 일종의 암묵적인 의사 합치를 인정한 겁니다. 단순 영업으로 보기는 힘들다는 판단이죠. 자,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았다는 대가성 의혹도 하나의 쟁점이었습니다. 많이 들으신 녹취 내용이 또 기억이 나시죠? 그 내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어떻게 당 공천을 왈가왈부하냐. 그간 윤 전 대통령은 또 이렇게 주장을 해왔죠.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너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이게 말이 많네. 제가 당선인 시절에 그런 당에서 진행하는 공천을 가지고 제가 왈가불가할 수도 없고. 자, 이 부분도요. 역시 김 여사 2심 재판부와 다르게 대가성이 있었다고 판시했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은 피고인 명태균으로부터 그 이외에 정치권 인사 연결, 대선 전반에 관한 상담 및 조언에 대한 보답으로 피고인 명태균이 부탁하는 김영선의 공천과 관련해서 장제원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뤄진 실형 선고, 김건희 특검은 환영 입장을, 윤 전 대통령과 명 씨 측은 곧바로 항소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으로는 대부분의 쟁점이 겹치는 다른 재판들에 줄줄이 영향을 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선은 우선 당장 내일 모레 열릴 이 김 여사의 상고심으로 쏠립니다. 부부간의 유무죄 판단이 엇갈렸는데 재판부는 두 사람을 공동 정범으로 결론 지었습니다. 김건희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고인 윤석열과 공동강호 의사 및 이에 기초한 기능적 행위지비를 통하여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범죄를 시행하였다면 피고인 윤석열이 직접 정치자금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으므로 공동정범이 성립합니다. 자, 대법원의 결론을 기다려보죠. 특검은 또 한 번 생중계를 신청한 상태인데 아직까지 허가가 나오진 않은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다른 사안이긴 하지만 역시 명태균 씨 여론조사 관련 재판이죠. 다음 주 22일 수요일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1심 선고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치권을 휩쓸었던 명태균 게이트, 잇따른 법원의 판단에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같은 날 22일이죠. 이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축구협회 쇄신 논의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박지성 위원장을 축으로 하는 K축구혁신위원회, 어제 2차 회의가 있었습니다. 최위영 문체부 장관과 이영표 박주호 의원,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모두 보시는 것처럼 자리에서 아주 열띤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일부 사진에 박 위원장은 눈까지 벌겋게 충혈된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2시간여 논의 끝에 직접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차기 회장 선출 시기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대한체육회에서는 회장 거리 시 60일 이내에 신임 회장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회원 종목단체 규정을 개정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선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좀 긴 시간을 가지고 조금 더 제대로 된 절차를 통해서 회장을 뽑을 수 있는 그 선거안을 마련해서 60일 이내에 새 회장을 뽑아야 한다는 대한체육회 기존 규정. 당초 다소 좀 촉박하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죠. 선출 방식에서부터 워낙에 수기가 좀 필요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당장은 규정을 좀 손봐서라도 시간을 벌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관심을 모으는 직선제 도입 등에 대해선 아직은 논의 전이다. 다만 전과 같은 방식은 아닐 거라고 박 위원장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리에 있었던 박주호 해설위원이 최근 경찰에 가서 지난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해서 소상히 얘기를 하고 왔다고 하죠. 또 다른 관련자에 대한 조사도 현재 이 시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지난 월드컵에 대한 실망감과 분노가 여전한 상황인데 요즘 어떤 게 이슈인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려면 바로 이곳 의정부 고등학교 졸업사진을 보라고 누리꾼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밈이 된 장면이죠. 싸워! 홍명보 전 감독의 국가대표팀 전술 지시 장면. 완고한 표정으로 선수에게 삿대질까지 하는 홍 전 감독으로 완벽하게 변신한 학생을 보고 계십니다. 자, 이 밖에도 젠슨왕과 깐부치킨, 화제의 드라마죠. 참교육과 김 부장도 있어요. 가운데에는 소지섭 씨, 옆에 윤경호 씨, 최대훈 씨도 보이는데 실제로 이 많은 학생들이 고3이 되자마자 이것부터 뭐 해야 될지 고민을 한다고 합니다. 올해도 번뜩이는 영감이 돋보이는 현장을 좀 보셨습니다. 자, 이렇게 의정부고 학생들까지 따라할 정도로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 김 부장 얘기 좀 해볼까요? 드라마의 흥행 속에 별안간 입을 좀 닫아야 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이번에 진짜 윤경호 씨 얼굴을 보고 계신데 요즘은 TV 드라마라고 시청률 2자릿수 올리기가 참 쉽지 않은 시대죠. 13% 넘으면 13시간 동안 무건 수행을 하겠다 공약을 걸었었고요. 자, 그간 듬직한 비주얼과는 상반된 투머치 토커로서의 면면이 익히 알려져 왔던 윤경호 씨입니다. 이 따끈따끈한 분들과 사실 실제로 토크가 진짜 많은 분들은 이분들인데 오늘 제가 말이 좀 없더라도 많은 얘기 부탁드립니다. 그 아까 하려고 온 게 있었죠. 뭐예요? 감사합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을수록 이제 입은 닫고 지갑을 열으라고 하잖아요. 나는 해마다 왜 입은 못 닫고 생각보다 오늘 말이 좀 하네. 내가 이런 형님 죄송한데 하나만 좀 더 할 얘기 있지 않았어? 내가 너무 나만 얘기한 거니까. 자, 그래서 13% 넘으면 13시간 무건하겠다 공약을 걸었는데 9회 만에 15%가 넘으면서 공약 이행에 들어간 겁니다. 13시간 길었을까요? 하루 중에도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나 윤경호는 감사한 마음을 담아 모든 순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서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13시간 무건 수행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요. 저는 지금 무건 수행 중입니다. 이 뭐야 이것도 되는 거야? 윤경호가 말을 합니까? 아까 처음에 말하고 싶어서 죽겠단 말이에요. 말씀하신 김에 놀리고 약간 구독 좋아요. 하필이면 같은 날 라디오 일정이 잡혀서요. 한마디 할 때마다 5분씩 총 또 20분이 추가됐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공약을 완수했는데 미션 도와주겠다고 가족들까지 입으로 뻥긋뻥긋 동참했다는 대목도 웃음을 줍니다. 말을 못하니까 더 속이 시끄럽더라.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다. 마침내 깨달음을 얻었다는 윤경호 씨. 개인적으로도 의미가 좀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내내 떠들고 있는데 한번 기회 봐서 동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